안녕하십니까, 이용재입니다. 사회학의 이해, 지난번 중간고사 이후의 내용을 각 챕터별로 필요한 부분만, 시험에 나올 부분만 요약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학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소셜라이제이션, 사회화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문화를 배워가지고, 그죠? 배워가지고 이제 자기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고 성격을, 인성을 형성해 나가는 그런 것이고, 사회 입장은 다음 세대로다가 컬처, 문화를 갖다 이렇게 세대를 이어서 전승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화가 연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또 사회 구성원 간의 통합이 유지될 것입니다. 사회화. 여기에 보게 되면 제사회와 탈사회와 예기적 사회화가 있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은 기존의 사회화 되어 있었는데 새롭게 위가 다시니까 그 새로운 규범과 가치 지식을 내면하는 게 이제 제사회화입니다. 탈사회화는 그 사회화된 것에서 벗어나는 거죠. 군대를 가게 되면 그 사회의 물을 갖다 빼야 되잖아. 그지? 이게 이제 탈사회화고, 또 군대에서 어떻게 행하고 하는 말, 행동 이런 거를 알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잖아. 이건 제사회화. 예기적이라고 하는 건 anticipatory 하게 되면 그 예측한단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학교 들어오게 되면 OT를 하잖아. 회사에 들어가도 OT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대학생이나 회사원이 되기 이전에 미리 예측해서 사회화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거죠. 그죠? 그 예기적 사회화. 요 내용 알아두시고, 백지 상태에서 우리가 스케치북 같은데 뭔가 이렇게 완전히 백지에다 뭐 그림을 그려는 것처럼 전혀 그 백지 상태로 태어났는데 거기에 문화가 젖어 들어가 가지고 동질화되어가는 과정이 사회화다.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잘하도록 해주는 게 사회화다. 그 다음에 여기 격동의 통제 능력 형성이라고 그러는데 요 그 PPT만 가지고는 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여기 보기에 이제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원초와 자아, 초자아가 있거든요. 원초와는 이제 그 본능입니다. 원초와는 본능이고, 그 자아는 그 원초와의 본능을 갖다가 현실적으로 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내용이 잘 적응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초자아는 본능의 그 욕구나 이런 거를 갖다가 그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내면의 그런 역동, 뭐 격동 이런 것들을 갖다 통제하도록 하는 것, 그걸 갖다 본능을 갖다 사회에 그대로 드러내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사회에서 억제하도록 하는, 통제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사회화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문화가 되겠습니다. 문화의 특성이 있죠. 여기 8가지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공학 공부를 하다 보면 진짜 힘들잖아요. 춥지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선생님 저 설사 났어요 하고 수업 못 들어가겠어요 하고 통보한다고 이렇게 외우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예, 사회 문화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민족 중심주의와 상대주의가 있거든요. 그 차이점 알아두시고요. 자기네 문화가 옳은 것이고 우수하고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다, 열등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게 자신들의 문화가 옳다고 믿고서 그걸 갖다 전 세계에 그냥 밀어내려고 하는 문화 제국주의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컬처럴 렐러티비즘 하게 되면 상대주의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아마존강 저기 남미에 거기 원시인 뭐 팬티만 입고 사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미개하다 그리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인 게 있고 존재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것들도 나름대로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문화적 상대주의라고 봅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족제도입니다. 가족제도는 여기 보면 반계는 뭐야? 나, 형, 언니, 동생 이렇게 같은 계열에 있는 걸 반계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 할아버지, 아버지, 또 내 그 아들, 딸 이런 식으로 수직상으로 오는 걸 뭐라고 그래? 직계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를 기준으로 해서 위는 존속, 그 아래는 비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여기 이제 1인 가족, 과도 가족, 부부 가족, 반계 가족이 있습니다. 여기 그 과도적 가족은 부부도 아니고 엄마 아빠 이런 것도 아닌데 오누이나 형제 조카 같이 사는 그런 것들을 과도적 가족이라고 합니다. 이거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핵가족과 확대 가족에 대해서 그 장점, 단점 이런 거를 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보통 요즘에 핵가족이 많죠. 엄마 아빠랑 이제 아들 딸만 같이 사는 그런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엄마 아빠랑 같이 맘먹잖아. 예, 권위도 없고 수평적이고 막 그렇다. 예.
여기 이제 이 저자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함으로써 올바른 자녀교육이나 조화로운 인성 발달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여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병이 걸렸거나 이렇게 아빠가 직장을 잃었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가정 자체가 와야 될 그런 위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족들을 갖다 이렇게 좀 그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보는 겁니다. 확대 가족은 그 뭐 할머니부터 할아버지 이렇게 그 우리 손자 며느리까지 다 이렇게 사는 큰 가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가 하게 되면은 하면은 그 중재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랬는데 근데 뭐 그 형네, 형수 뭐 이렇게 다 같이 살고 그러다 보면 사생활이 좀 보호가 안 되니까 복잡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차이점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종교제도입니다. 종교제도는 그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이론에 대한 그런 내용을 좀 알아두세요. 여기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이 관념이잖아요. 종교라고 하는 게. 이게 관념, 제도, 종교 등을 의미하는 상부구조다. 그죠? 생산력, 생산관계는 하부구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종교제도가 오히려 현재 그 기득권층을 갖다가 이렇게 정당화 시켜나가고, 뭐 민중의 아편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 베버는 이전에 배웠었죠.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데서 이걸 통해서 그 서구사의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가 많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그 벨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베버와 같은 입장이에요. 그 일본 근대화의 그 신도이즘 이게 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서양 그 자본주의를 기독교가 영향을 줬다고 보게 되면 이 벨라는 같은 배신에 그러고 보니까 베벨이네. 이 사람도 이제 그 일본의 종교에 그 일본 근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뭐 메이지 유신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사회학자는 보통 이제 그 종교가 중심을 갖다 신본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인본주의는 인간이 근본이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이 종교를 만든 거다. 신이라고 하는 거는 가상적인 물질에 투사해서 생긴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왜 종교가 있냐? 인간이 외롭다 보니까 이렇게 만든 거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현세에 더 나은 삶을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다가 이렇게 막아버렸다라고 보는 것이 인본주의 사회학자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종교의 그런 학자들의 의견을 좀 알아두시고요. 이 급진적 신학자는 그 아르헨티나, 남미 뭐 이런 데 보게 되면은 해방 신학 뭐 그래가지고 성직자들이 기존에 그 부패한 걸 갖다가 이렇게 깨우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 뭐 넬라 판타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션 그 영화 거기 그게 여기 배경이죠. 인구입니다. 인구. 인구에 대해서는 그 이제 문제의식을 좀 가지라고 우리나라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인구 증가가 이제 안 되니까 이게 예를 들면 두 명이 결혼하게 되면 최소한 두 명은 낳아야 되는데 안 낳는단 말이야. 그죠? 초저출산율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 보면 그 아랫부분이 그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가 지금 국가적으로 또 각 가정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을 갖다가 잘 그 육아수당을 갖다 준다든가 요즘에 이제 국가적으로 뭐 유치원 뭐 문제도 많이 있고 한데 인프라를 좀 새로 확충을 해야 된다. 또 이제 직장을 가게 되면은 그 직장 가서 아기 낳고 하게 되면은 출산 육아하고 하게 되면 회사에서 싫어하니까 아이들 안 낳으려고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대책 같은 거 마련해야 되겠다. 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해결책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령층이 많아졌잖아요. 왜? 안 죽어. 안 죽는 게 좋죠, 그죠? 그런데 안 죽는 게 좋은데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유병장수하는 말 있잖아요. 병은 있고 오래 사는. 그러니까 병이 있으니까 또 의료비가 많이 늘어나서 회사도 그 부담해야 되고 나라도 부담해야 되고 힘든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 부양할 때 옛날에 빨간 줄 어린애들, 그죠? 이런 거를 부양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 연두 색깔이 노인들을 갖다 부양하는 그런 게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국가적으로 또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 문제의식을 갖고 임해야 되겠죠.
도시화가 되겠습니다. 이 도시화는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생태학적 모형들이 있잖아요. 성형 이론, 동심원 이론, 구역 이론, 다액 이론 있잖아요. 이것들의 특성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특성을 좀 알아두세요. 네, 여기 그 내용들 있죠. 파란 줄로 된 내용하고 그 검은 거로 된 그걸 포인트를 잡아서 이해를 해주세요. 네, 성형이라고 해서 얼굴 성형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이 뭐냐면 별성자라요. 하늘의 별 모양의 돼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동심원형으로 되어 있고, 그 선형이론 자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들 있더라 이런 얘기다. 서울 같은 데도 이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핵이론 뭐야? 멀티 뉴클리어. 핵이 여러 가지란 말이야. 중심부가 여러 개로 되어 있는 그런 다핵이론이 되겠습니다. 이 모형들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일탈행동이에요. 일탈행동과 사회통제. 일탈행위는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정신 차리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규범에 죄를 범하거나 어떤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벗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움츠러거리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서로 간에 힘을 합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공동체 성원 간의 결속 유대가 이렇게 증진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성원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욕구가 축적되어 있거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사회 자체가 해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직의 입장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럼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좀 새롭게 그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회 체제나 구조, 정부 이런 데서 정신 차리게 되니까 도움이 된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너무 이제 사회 체제나 이런 데가 맞춰가도록 동조하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뭘까요? 창조성이 고갈이 되고 또 매번 똑같은 삶을 공무원, 체념, 권태감 이런 게 해가지고 사회적인 피로가 누적이 되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전망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갈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 일탈행위는 좋다고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사이버 범죄의 특성을 갖다 좀 읽어보세요. 얼굴 대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한 번에 조작으로 해가지고 연예인들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자살할 수도 있고 그런 심각한 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내용들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지제도입니다.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이 사회복지 이것만 가지고도 과목이 몇 가지가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여기서는 사회복지의 가치에 대해서 human dignity 하게 되면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인간은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는 그 존엄성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에 하는 것이 이제 사회복지가 되겠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비록 능력이 없고 돈 버는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인간다움도록 살도록 도와주는 게 나라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존엄성의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자기 결정권입니다. 이게 복지를 해가지고 도와줘가지고 평생 다른 사람이나 국가의 도움만 받고 살아라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고 이렇게 어느 정도 정신 차리게 되면 자기 스스로 자기 삶에 대해서 결정하고 꾸려나가고 하는 그런 능력을 하도록, 이거 도와주지 않게 되면 그런 걸 못하니까 도와줌으로써 이제 자기 결정권이 있는 존재로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회복지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생존권, 도움을 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살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스스로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자기의 결정에 살 수 있도록 잠재력을 키워주는 그게 이제 복지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통합과 연대성입니다. Social Integrity, 철자가 틀렸네요. Solidarity 하게 되면은 Integrity의 GRITY예요. 여기 보게 되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있는 사람은 좀 나눠주고 없는 사람은 좀 받고 고마워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간의 동질감이 통합이 되고 하게 되는 것이죠. 나눠준 사람은 나눔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좀 회복이 되니까 행복하고 또 받은 사람은 고마워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서로 결속이 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회복지의 가치입니다. 여기 이제 equality and equity가 있는데요. 이게 학자마다 용어의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똑같이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 똑같이 나눠주는 것, 이걸 갖다 equality라고 하고, equity는 가진 사람은 좀 안 받으더라도 밖을 내다볼 수가 있고, 근데 아주 없는 사람은 도와주지 않으면 밖을 내다볼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equity는
형평성 있게 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나눠주는 걸 좀 비례적으로 나눠주는 것이죠. 여기 이제 교과에서에서 평등이라고 하는 걸 에코티라고 그랬는데, 수량적으로는 그냥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비례적으로는 상대적 평등. 방금 전에 이제 에코티가 그런 의미인데, 욕구나 능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자원을 다르게 분배하는 분배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기회를 똑같이 주고, 그 다음에 이타주의, 국가 효율성의 가치, 이런 측면에서 이제 가치가 있다. 한번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계급과 계층입니다. 여기서는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게 계급과 계층의 차이 이런 것입니다.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가진 자본가, 없는 노동자 이렇게 봤는데, 베버 같은 경우는 계급, 권력, 지위 이렇게 다차원적으로 봤습니다. 계급과 계층. 그래서 계층이라고 하는 거는 stratification. 이게 뭐냐면 이제 원래 이게 strat 이게 뭐냐면 지층이란 뜻이거든요. 이렇게 땅 같은데 이렇게 보게 되면 층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이걸 다차원적이고 경제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학벌 뭐 이런 것까지도 다 따져가지고 이렇게 층을 보는 것을 갖다가 계층 이런 거죠. 물론 가진 건 적은데 그 학위가 높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긴 있죠. 그런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 다음 계급입니다. 계급은 이제 마르크스는 이제 경제적인 걸 갖다 이제 생산 소유 여부에 따라 가지고 자본과 노동과 계급으로 나누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학자들이 중간 계급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게 됐고요. 차상위 계층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준빈곤층 혹은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빈곤층도 아니고, 그런데 빈곤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가구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빈곤층은 워킹 푸어라고 그래서 그 일은 하는데 소득이 너무 낮아. 그래서 겨우 먹고 살 수가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탈피할 수가 없어. 이런 근로를 하는데 빈곤한 층, 그래서 근로빈곤층입니다. 그 다음에 신빈곤층, 이전에는 뭐 가난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암에 걸렸다든가 아니면은 뭐 실직이 됐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살기가 생존하기 힘들어져 있는 그런 새로운 빈곤층. 그 다음에 한계 빈곤층이 있습니다. 군공구조 대상 극빈층이 급여학 기준에서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그런 한계 빈곤층이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계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땅도 적고, 근데 머리는 좋고 그러니까 세계로 나가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듯이 언어, 실력 이런 걸 배양을 해가지고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여기 이제 세계화의 그 장점, 단점 요거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두세요.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세계화의 그늘에 대해서 쭉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가진 나라는 더 갖고 못 가진 나라는 덜 갖고 뭐 이런 형태로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인간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각 나라도 그렇고 또 이걸 나라를 펼치면 세계가 되니까 세계도 그렇고 이기적인 그런 욕심에 따라 가지고 잘 사는 나라는 더 가져가고 이렇게 분배 구조가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사회 이런 면에서도 거대한 권력이나 이런 거를 갖다 큰 나라들이 독점하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돈이 있는데 보게 되면 그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유리하게,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은 모든 그런 노동력은 다 바치고 좋은 거 다 갖다 바치면서도 그 없는, 이렇게 심지어 나라도 부도될 그런 위기에 처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걸 영화로 해가지고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랬는데, 하여튼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죠. 아니, 불공정한 무역 시스템. 요즘에 미국과 중국하고 이렇게 한참 난리죠, 그죠? 네, 이런 거. 이게 이제 세계화가 없이 각 나라에서 해결한다고 하면은 힘들어도 그냥 그 공장을 여기에다가 세워야 되는데, 지금은 인건비가 막 비싸잖아요. 다른 나라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인건비가 10분의 1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공장을 밖으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으로는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국가가 돈이 없게 되면은 나눠주는 게 적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가 이제 세계화의 그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세계화가 무조건 나쁜 거냐?
세계화가 되지 않으면 저 칠레나 저 이게 열대 과일 같은 거 우리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여기 좋은 그 프라이판 같은 경우는 그죠? 여기 요즘에 보게 되면 그 브루스타 이런데 불도 안 나오고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끓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독일 뭐 이런 것들은 그 다른 나라의 좋은 기술 갖고 와가지고 가스 안 마시고 이렇게 그 데워가지고 밥도 해 먹고 뭐 그런 것도 좋은 거는 있죠, 그죠? 예. 하여튼 우리는 좋은 것은 그 활용을 하고 그 그늘대고 어려운 것들은 좀 극복해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세계화의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보게 되면은 인권입니다. 여기 보면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지 간에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은 그 자체가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아직도 저기 그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그, 그 위에 권력으로 인해 가지고 인권이 유린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인권 선언에서 그 폭로하고 그렇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세계화가 그런 면에 좋은 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 20여 분에 걸쳐서 그 사회학에 의해 관련 내용을 갖다 요약을 하게 됩니다. 책의 내용도 좀 보시고 하고 그래가지고 잘 하길 바랍니다.